반갑습니다. 자, 12월 첫 수업인 것 같습니다. 교재 42페이지부터 출발합니다. 42페이지 제목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대한 보장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목이 상당히 깁니다. 자, 여러분 제목부터 좀 잘 익히시기 바랍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보장한대요. 그러면 이 제목이 얼마나 깁니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이행하는 보장제도다. 말이 만만찮죠? 잘 보시면 계약금 등 이랬잖아. 그죠? 그러면 계약금 말고 뭐가 또 있다는 뜻이. 그래서 이것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목부터 잘 보시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환하는 채무를 보장하는 제도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전에 이 법은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잔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금 등 하는 표현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환하는 채무를 이행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단원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제목을 보시면서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래는 불안하기 때문에 거래를 안전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또 이 말을 영어로는 에스클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시험 문제죠. 그냥 그대로 쫙 연결합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에 대한 보장 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것은 에스클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에스클로라는 말이 이제 거래 안전인데, 여러분들이 부동산 학개론에서도 이 표현은 나중에 듣게 됩니다. 제목부터 잘 보시고. 자, 지금 단원이 거래의 안전을 보장한다. 그랬으니까 거래가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가 불안한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봅니다. 물건을 파는 매도인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 매수자가 있고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서 두 사람이 계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뭐 우리끼리 말하면 뭐 한 5억에 거래를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매매 계약이 성립을 하면 보통 이렇게 되죠. 계약금 1억, 뭐 중도금 3억, 또는 뭐 잔금 1억, 이렇게 대체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거래를 딱 보면 불안하다라는 말부터 이해를 해야 이 단원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매수자 입장에서 딱 보면 계약서 하나 쓰고 돈 1억 지급하죠. 계약금 지급합니다. 시간이 되면 중도금도 지급하겠죠. 그리고 또 잔금도 지급하는데, 이렇게 지급이 되고 나면 이제 등기가 넘어옴으로써 소유권이 이전될 겁니다. 그런데 매수자 을은 돈은 내가 잘 지급을 하는데 갑이 이 물건을 또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모르겠다.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것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 이중매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내가 돈은 잘 지급하는데 갑이 돈은 나에게 받으면서 또 이 물건을 다른 데 팔지 모르니까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을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왜 그러냐면 서로 믿고 거래가 됐기 때문에 계약금 지급하면서 한 번쯤 물어보겠죠. 나는 대금을 잘 지급할 테니까 다른 데 팔면 안 됩니다. 한 번쯤 이야기하면 되지만, 두 번째 가서 또 나는 중도금을 잘 지급하는데 다른 데 팔면 안 됩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면 갑이 신경이 나기 시작하죠. 나를 못 믿으니까 자꾸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 그렇게 못 믿을 것 같으면 사실을 말해야 되지. 대금을 지급하러 올 때마다 나에게 잘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렵다고요. 중도금도 한 번이니까 그렇지. 1차 중도금, 2차, 3차, 5차 중도금 있으면 중도금 갈 때마다 다른 데 팔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무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는 순간, 아, 을은 불안한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을이 불안한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데 돈을 받는 사람, 갑은 안 불안할까요? 아, 갑도 불안합니다. 그럼 갑도 불안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을이 계약금 1억, 중도금 3억, 그러면 합의 4억을 잘 지급했죠. 그럼 이제 1억만 지급하면 소유권 이전을 받음으로써 계약이 끝나는데, 집에 큰 사고가 났습니다. 예를 들면 뭐 불이 났다 이렇게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사고가 났는데 을이 잔금 1억을 지급할 능력이 안 돼 지금.
그죠? 4억까지는 잘 지급했는데 그러면 을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본인이 을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빌려서 뺏고야지. 아, 그렇지. 이런 말이 나오겠죠. 이제 1억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디서 빌려서라도 내야 되겠지. 그런데 못 빌리면. 빌리면 다행인데 못 빌리면. 못 빌리면 가서 사정해야죠. 뭐 그래. 사정을 하는데 뭐라고 사정할 거예요? 좀 연장해달라. 아, 뭐 연장해달라.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4억까지 지급했는데 지금 1억을 지급할 능력이 안 돼. 형편이. 그러면 본인이 을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에서 말 다 했는 것 같다. 빌려서, 집을 4억 원어치만 달라고 그 집을 그래, 뭐, 끊어가지고 1억치만 떼낼 수 있나, 그게. 뭐, 어떻게 돈이 없는데, 그지? 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죠. 지금 뭐 그런 이야기 잘 하셨습니다. 그 정도 이야기 하시는 게 그래도 보편적인 상식인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4억까지 지급했는데 1억을 지급할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 갑한테 가서 4억 돌려주세요. 없는 걸로 합시다. 이걸 우리말 하면 계약을 파기하자 이 말이거든요. 계약을 파기하자 이렇게 말하면 갑이 그래 4억 돌려줄게 없는 걸 하자 라고 절대 못하죠. 왜 그러냐면 이 갑도 손해가 났습니다. 어떤 손해가 났는가 하면 너에게 5억에 안 팔았으면 나 이거 6억에 팔 수도 있었어. 또 그리고 그 4억을 내가 돈을 벌써 사용했을 수도 있어. 그 돈을 돌려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을이 없는 걸로 하고 돌려주세요. 이건 무식한 표현이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거기다가 더 말이 안 되는 것, 집을 4분의 1만 끊어주세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그죠? 그것도 재미로 하는 이야기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죠? 보편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4억까지 지급했으니까 등기부터 좀 먼저 넘겨주세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1억을 해결해 주겠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죠. 이게 부동산을 거래할 때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을은 그렇다 치고, 갑이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러면 등기를 넘겨준다 안 넘겨준다 이걸 고민해 봐야 된다고. 본인들이 갑이라면 아까는 을이라고 그랬고 이제 갑이면 저 사람이 중도금까지 나한테 잘 지급했어요. 그런데 잔금을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부터 넘겨주면 대출을 받아서 해주겠다. 그러면 넘겨준다 안 넘겨준다. 갑이라면 넘겨줘야죠. 왜 넘겨줘야지? 너무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아, 보편적인 사람은 무리죠. 지금은 돈이 1억이라 그러니까 1억이니까 좀 가볍게 보이죠. 이렇게 해볼까요? 100억짜리를 거래하는데 60억까지 중도금 지급해서 그럼 40억을 못 갔는데 이건 등기부터 넘겨주면 내가 대출 받아서 주겠다. 야, 넘겨주기가 안 쉽죠. 그죠? 지금 한 1억 정도 되고 또 착하신 분이니까 아, 뭐 넘겨주지 뭐 이 정도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제가 쭉 했던 이야기가 뭡니까? 계약이 체결되면 갑과 을이 불안한 상태에서 간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넘겨주고 안 넘겨주고 이런 건 의미가 없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왜 불안한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률적으로는 두 사람이 매매가 일어났는데 매매는 채권적 행위다. 그래요. 채권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행위입니다. 매매는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람하고 사람 사이에 일어나죠.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채권적 행위는 상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안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나 하나로만 해결이 안 돼.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걸 채권 그래요. 그런데 갑이 가지고 있는 권리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죠. 소유권은 물건이에요. 물건에 대한 권리. 이 물건은 절대적 권리 또는 대세적 권리. 세상 사람을 상대로 이건 내 집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물건과 채권이 이렇게 충돌을 하면 누가 우선이다? 물건이 무조건 우선이에요. 그래서 물건이 강한 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창시절에 배우면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있다. 이거를 일물일권주의 그럽니다. 이런 물건은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나 나서서 나도 이거 소유권 있어 이런 말을 못해. 그래서 물건은 법으로만 정해진다. 물권 법정주의 이런 말이 이제 물건을 공부하면 앞에 쫙 까는 말들이죠.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 물건에 대해서 채권 매매하고 충돌을 하면 뭐가 우선이다? 물건이 우선이니까 갑은 언제든지 대금을 받더라도 또 팔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중매매가 되면 사기꾼으로서 잡혀 들어가겠죠. 잡혀 들어가는 거는 나중에 문제고 권리가 넘어간다. 지금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라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죠. 세상 살아가면서 두 사람이 거래를 이루어지면 상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상태에서 자꾸 진행이 되고 있는 거라.
그래서 약속을 다 지켜주면 그나마 더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했죠. 이제 이런 채권적 행위는 불안한 위치에 있으니까 이거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이따 조문을 보겠지만 어떻게 거래를 안전하게 합니까? 하면 이 매수자는 계약금 1억이죠. 중도금 3억, 잔금 1억, 5억을 매도인에게 직접 갖다 주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대금을 맡깁니다. 맡기는 것을 예치한다 그러죠. 맡기면 여기서 돈이 다 들어오면 권리도 넘겨줌으로써 갑하고 을은 5억에 사겠다 팔겠다만 결정을 하면 나머지는 안전하게 조치해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또는 에스클로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조문을 보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럼 누구 이름으로 맡깁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법에서는 1. 중개업자 이름으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름으로 이 대금을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에게 맡길 수 있다라는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언제 도입이 됐는가 하면 2000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원래 여러분 몇 해죠? 2013년, 14년이 지나가고 있잖아. 그죠? 그럼 이런 제도가 도입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지금 밖에 나가 보시면 어떤 계약이 성립되니까 이 대금을 맡겨라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죠. 이런 제도는 없던 제도를 처음 만들면 국가가 반드시 하여야 한다라고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고 법을 만들어 놨으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다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13,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한 2년쯤 있으면 제도를 바꾸습니다. 이제 국민들한테 교육이 많이 됐으니까 거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예치하여야 한다. 하지 않으면 500만 원 과태료 이런 제재를 이제 붙이기 시작한다고요. 지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항이다 라는 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잘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매년 시험에서는 한 문제를 냅니다 여기서. 자, 지금 개념을 잡으시면서 법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42페이지 제일 상단, 중개업자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금 했던 말이 나왔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줄 것입니다.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 요거 줄을 닦으면 계약금 등 되죠. 를 중개업자 번호 앞에 1번 달고 또는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번 달았습니다. 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신탁업자 등에게 예치하도록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말 나옵니다. 권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까지 잡으셔야 됩니다. 이 단원이 지금 이 내용 전체 50%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제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권고할 수 있다라는 권고사항이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에서는 권고하여야 한다, 틀린 걸 찾아라를 3번쯤 냈습니다. 3번쯤. 그래서 권고사항이구나 라는 말을 잘 이해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다면 그러면 이게 뭐 안전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치하는 제도가 있구나 까지 이해했다면 불편한 점이 하나 있죠. 어떤 점이 불편합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이 매도인은 지금 이 부동산을 팔았는데 왜 팔았죠? 이 대금을 받아서 뭐 자녀 결혼을 시키겠다, 뭐 두목금을 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부동산을 팔았는데 돈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이쪽으로 가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이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돈이 당장 필요해서 부동산을 처분했는데, 그럼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갑이 어차피 이 돈은 받아가야 될 사람이니까 뭐를 제출하고 보증서를 제출하고, 어떤 보증서 하면 내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어차피 내가 받아가야 될 사람이니까 받아가되 내가 등기를 못 넘겨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보증서인데, 이 보증서는 자기가 막 만들었는 게 아니고 공신력 있는 기관, 금융기관이나 보증보험회사가 만드는 보증서를 제출하고 이 대금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줘야 이 제도가 운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약금 등의 사전 수령이라 그러고, 그것이 제목이 계약금 등의 반환하는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이렇게 제목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수령도 의미를 잘 새기셔야 되는데, 그 사전 수령에 대해서는 교재에서 이렇게 정의됩니다. 밑에 3번.
자, 중간에 큰 사 한번 봅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한 경우 매도 임대인 등 계약금 등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 때 계약금 등의 반환을 보장하는 내용의 금융기관 동그라미 합니다. 보증보험회사 동그라미 합니다. 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계약금 등의 예치 명의자에게 교부하고 그런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까지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제도가 운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매도인도 미리 그 돈을 수령할 수 있고 수령할 때는 보증서를 제출한다라는 모습을 잘 이렇게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들은 아주 가벼우니까 가볍게 확인하시고 이제 43페이지 오른쪽에 오시면 중개업자의 보수라는 편으로 접어듭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 보수라는 말을 딱 들으시면서 두 가지를 적어 놓습니다. 중개업자가 받을 수 있는 보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개수수료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실비라고 실제 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중개업자의 보수 편에서는 두 가지가 정리되어 있고 이 두 가지 중에서 그래도 중요한 게 수수료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개업자가 왜 중개를 합니까? 그래, 수수료 받으려고 하는 거죠. 무슨 고상한 인격을 양성하려고 중개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파트는 중요하다라는 말을 느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 수수료는 우리 지금까지 시험 지문에서는 법률적인 문제 한 문제, 그 다음 계산 문제 한 문제, 합쳐서 두 문제가 항상 이렇게 출제되는 단원이고 또 관심도 많고 아주 재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 보수편은 잘 체크하셔야 되고 자, 이 보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게 중개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중개수수료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물건을 파는 사람 값과 사는 사람 사이에 중개업자가 중개를 해서 계약이 성립되면 받는 것을 중개수수료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자, 그런데 법률적으로 출발할 때는 이런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수수료 청구권 하는 말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하면 발생할까요? 또 어떻게 하면 행사를 합니까? 또 그 수수료 청구권이 소멸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항상 이렇게 법률적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되려면 교재에 내려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단에 2번에 1번 봅니다. 출하나 끝이죠. 수수료 청구권의 발생 시기 찾았습니까? 거기 줄 하나 딱 꺼놓고 옆에 중개의뢰 시 동그라미 딱 합니다. 중개의뢰. 자, 중개의뢰가 뭡니까?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를 중개의뢰랍니다. 쭉 내려가면 2번, 방갈로 2번입니다. 수수료 청구권의 행사 시기, 그것도 줄 거고, 중개가 완성이 되어야 한다. 중개가 완성된다는 말이 뭐다?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 뜻이에요. 바로 밑에 하나 더 줄 것입니다. 청구권의 소멸, 거기도 줄 거 놓으시고. 자, 청구권의 소멸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업자의 청구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교재는 줄 거고 주목합니다. 자, 이런 수수료 청구권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발생합니까? 하니까 중개의뢰시 그랬죠. 그 중개의뢰를 우리는 중개계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개의뢰라는 말은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잖아, 그죠? 그러니까 의뢰인이 하나 사주세요 이거를 중개계약이라 합니다. 또는 팔아주세요 하는 게 중개의뢰니까 이것을 중개계약이라고 부르고 중개계약이 있어야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럼 발생을 하더라도 행사 받아야 되겠죠. 받으려면 지금 뭐라고 했죠? 중개가 완성이 되어야 한다. 중개가 완성되는 것을 뭐라 그런다? 계약이 체결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멸이 들어왔는데 이 소멸은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그 계약이 무효되거나 해제되거나 취소가 되면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소멸입니다. 원래 시험 나올 겁니다. 이거 왜 원래 나오는가 하면 소멸은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올라올 때가 돼간다 하고 의식을 딱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이제 발생, 행사, 소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다시 이제 잘 봅니다. 어떻게 하면 발생한다고요? 중개계약이 있어야 된다.
하나 사주세요, 팔아주세요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계약이 성립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렇게 성립되더라도 소멸되는 조건에 중개업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소멸한다. 이랬거든, 그죠? 그럼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보면 중개업자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소멸한다 그랬으니까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이 소멸을 여러분에게 잘 설명하고 싶어서 이제 시험 치는 그날까지 똑같이 예를 이렇게 들 겁니다. 예는 이렇게 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매수자가, 그죠? 매수자가 아파트를 하나 사주세요 하는 게 중개계약이죠. 그런데 매수자가 중개계약을 하고 이러니까 말이 너무 딱딱하니까 이 어를 세대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또 세대기 무엇입니까 하면 헌대의 반대말이 세대기입니다. 세대기 중개업자한테 다음 달에 내가 결혼할 거니까 아파트를 하나 구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중개계약이 성립했죠. 이 중개업자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계약을 성립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잠실 쪽에 있는 1억짜리 아파트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계약을 했다 이 말은 계약금 1,000만 원이 지급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었죠. 자, 그러면 세대기 다음 달에 결혼할 아파트를 사주세요 해가지고 중개가 있었고 중개업자가 열심히 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었는데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해놓고 이 세대기 어디로 가는가 하면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갑니다. 왜 가는가 하면 자랑하러 간 거죠. 난 다음 달에 결혼하려고 잠실 쪽에 아파트 1억짜리를 하나 계약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러 갔는데 시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그죠? 깜짝 놀라가지고 2만 원 들고 그죠? 남산 밑에 가보면 촛불 켜놓고 비는 데 많습니다.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방향으로 이사를 하면 당신 아들이 해롭소 이럽니다. 시어머니 졸도합니다. 세댁이 해로운 게 아니고 누가 해롭다고요? 당신 아들이 해롭소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 세댁이 그쪽으로 이사 갈 수 있다 없다? 못 갑니다. 헌댁은 갑니까 안 갑니까? 헌댁은 갑니다. 돈을 지금 1,000만 원 주고 왔는데 딱 보면 세댁인지 헌댁인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세댁은 시어머니 될 사람이 그쪽으로 이사 못 간다 그러는데 나는 갑니다 이렇게 못 간다니까 그럼 헌댁이지 아니 헌댁이나 중고댁이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 사정으로 못 가게 되니까 세댁이 중도금 지급 안 하겠죠. 잔금 지급 못 하겠죠. 그러면 1,000만 원을 포기하면서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계약이 무효, 해제, 취소되었다 그래요. 그럼 이 세대가 1,000만 원을 포기 날려고 수수료는 중개업자한테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 중개업자의 무효, 해제, 취소가 있으면 소멸하지만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죠? 이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현장에 나가면 현실적으로도 말썽도 많고 탈도 많죠? 왜 탈이 많습니까? 여러분이 세대기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지금 돈 1,000만 원 날렸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한테 수수료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이 세대기면 잘 지급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이 중개업자면 이 세대한테 수수료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서로 간의 상대적인 문제잖아 봐요. 세대기라면 그걸 어떻게 지급하겠습니까? 이 생각하고 중개업자 같으면 받아야 돼. 그러면 이 세대기 잘 안 주겠지 또. 그죠? 1,000만 원 지금 날렸는데. 그죠? 그러면 받아야 되겠다. 어떻게 받아야 된다? 소송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하게 진행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회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회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할 이야기가 아니고 법률적으로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계약이 깨졌다면 당연히 수수료를 받을 권리는 없어지겠지만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당사자를 지금 세댁 사건이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개수수료 파트에서 수업을 해나가면서 세댁 사건 이런 말이 딱 나오면 중개업자의 고의과실은 소멸하지만 세댁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취지입니다. 지금은 여러분한테 세댁 입장에서 이야기했지만 여기 매도인도 한번 보십시오. 매도인도 거래 당사자죠. 당사자인데 1억에 팔겠다고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는데 어떤 중개업자가 오더니만 당신 아파트를 1억 2천에 팔아주겠어 이럽니다. 그럼 여러분이라도 1억 2천에 팔고 싶죠? 계약은 지금 1억에 했지만 그러면 계약금을 물려주고 다시 내가 1억 2천에 팔 수도 있다고 뭐 1억 4천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럼 계약금을 물려주고 계약이 무효, 해지, 취소되었죠? 깨지더라도 값은
중개업자에게 수수료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당사자 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소멸의 조건을 잘 이해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보면서도 틀려요. 자, 수수료 청구권의 발생은 중개계약이 있으면 발생한다. 행사는 중개가 완성이 되면 받을 수 있는데, 행사할 수 있는데, 그 계약이 무효해제 취소되면 소멸되는 조건이다. OX. X입니다. 뭐 때문에 X? 중개업자의 고의가실이라는 말이 빠졌죠. 계약이 깨지는 게 당사자 사정이면 소멸하지 않아요. 반드시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된다? 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해서 계약이 깨졌다면 소멸한다. 지금 보고도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의미를 딱 새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소멸하는 말이 딱 들어오면 무슨 사건? 세댁 사건. 이렇게 연결이 딱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져가는 거예요. 수수료 청구권의 발생 행사 소멸을 보시면서 이제 범위와 한도입니다. 교재 제일 밑에 보시면 그러면 얼마를 주길래 이래 말이 많을까요? 하니까 범위와 한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개수수료의 범위는 법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1번 주택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고 주택 외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범위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주택이 뭘까요? 주택 대표적으로 뭐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이런 거겠죠. 주택 외에는 뭘까요? 토지, 상가, 빌딩, 여관, 공장 이런 게 주택 외죠. 이 제목부터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이유는 수수료 청구권의 범위는 주택과 토지로 구분되어 있다. 이런 문제도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주택과 토지가 아니고 주택과 주택 외로 되어 있다니까. 그죠? 그래서 제목부터 딱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주택은 어떻게 받습니까? 하니까 매매 교환은 0.9%, 임대차는 얼마?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해라.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해서는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목부터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택은 매매는 0.9, 임대는 0.8에서 받는 게 아니고 시도조례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시도조례로 정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여러분 서울에 30평짜리 강남에 있는 아파트와 강원도의 30평짜리 아파트는 가격이 다르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자, 서울 강남에 있는 30평짜리가 뭐 10억짜리가 있다면 서울 강원도에 있는 30평짜리는 1억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금액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30평짜리는 얼마 받고 40평짜리는 얼마 받아라 이래 버리면 이게 차이가 너무나 크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가격은 누가 잘한다? 서울시 물건은 서울시장이, 강원도 물건은 강원도지사가 잘 알 거니까 국가가 범위를 줄 테니까 이 범위 내에서 각 시도에서 결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금액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해서는 그런 말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0.9% 범위에서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돼. 그죠? 그래서 이게 법 조문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주택 외에 대해서는 계산 문제를 물을 때 표가 있다 없다? 주택 외가 뭐죠? 토지, 상가, 빌딩을 거래할 때는 수수료표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니까. 왜 없는가 하면 0.9% 범위에서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된다니까. 우리 0.8% 하자, 7% 하자, 자기들끼리 합의하면 되죠. 그러니까 주택 외인 물건에 대해서는 표가 없지만 주택에 대해서는 표가 있다고 각 시도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주택에 대해서는 각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물건이 다 다룰 수 있으니까 요거는 표를 딱 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표를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험 칠 때는 어느 지역의 표입니다 하고 표를 딱 준다고 표를 주고 계산해봐라.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어지는 게 표가 나옵니다. 4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자, 주택에 대해서 옆에 참고 이렇게 적어놨죠. 그죠? 그러니까 이 표는 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외우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각 시도별로 결정하니까 각 시도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서울시 조례입니다. 그럼 서울시의 기준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국의 다른 지역도 다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비슷하기나 말기나
주택에 대해서 표를 외울 필요는 없다. 옆에 그 참고 일부러 적어놨지만 암기, X 딱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런 걸 안 적어 놓으시면 그죠? 공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안 나오는 것만 밤새도록 외웁니다. 집에 가가지고. 예를 들면 5천만 원 미만은 만분의 60, 한도는 25만 원. 안 그래도 안 들어가는 머리에다가 밤새도록 외워놓고 내일 아침에 말갛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나오는, 공부 못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 안 나오는 것만 외우는 사람, 그죠? 그럴까봐 옆에 아예 적어드렸다고. 암기, X, 암기하지 마라, 그죠? 시험 칠 때는 표를 딱 주고 계산해라,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셔야 되죠. 이 표를 보고 계산하는 법은 배워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표를 보면서 수수료 계산하는 것을 지금부터 연습합니다. 자, 일단 주목해 봅니다. 어느 지역이다, 뭐 서울이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죠. 표는 항상 시험에서 주어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1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없다? 있겠죠. 그럼 1억짜리를 매매했습니다. 매매라 그랬습니다. 그 표를 보고 수수료 계산하세요. 시작. 이제 그 표 보는 법을 연습시키는 거예요. 밑에 빈칸 있죠, 교재 오른쪽에. 그럼 1억짜리를 하나 팔았다. 그러면 수수료 얼마? 80만 원 한 표 나왔습니다. 계산도 빠르게 하네. 한 표 80만 원. 얼마? 80만 원 두 표 나왔다. 예? 50만 원 또 한 표 나왔다. 봐요. 똑같은 아파트를 파는데 계산이 다르잖아 봐. 그러니까 이거 연습을 해야 된다고. 자, 이제 주목합니다. 첫 번째 문제니까 같이 합시다. 1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 그럼 그 표를 딱 보니까 매매가 윗칸에 있죠. 그러면 1억이면 5천에서 2억 사이에 들어가고 요율은 얼마로 돼 있다? 만분의 50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만분의 50이나 요게 1000분의 5는 같은 말입니다. 또 이 말은 0.5% 같은 말입니다. 또 0.005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쫙. 그러면 어떤 책에는 만분의 50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1000분의 5로 돼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질문해 들어오면 하염시 쳐다봅니다. 원래 되겠나 이래 그죠? 만분의 50이나 1000분의 5는 같은 말이에요. 또 0.5%도 같은 말이고 0.005도 같은 말이에요. 이게 왜 같은데요?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말아요. 저도 지금 어려우니까 이거. 그죠? 어쨌든 이 네 개 중에 똑같은 말이니까 자기 계산하기 좋은 대로 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인데 만분의 50이니까 저는 0.5% 이걸 계산하기 좋아해요. 그럼 0.5%를 하면 얼마? 50만 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수수료는 1억짜리를 아파트를 팔면 한쪽으로 받는다, 둘 다 받는다? 둘 다 받아야 되지. 그러면 50만 원을 둘 다 받으면 수수료 얼마다? 100만 원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그럼 좀 전에 계산했던 분들은 다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죠? 뭐 80만 원, 50만 원 막 나왔죠? 뭐 보고 80만 원 나오셨어요? 80만 원 어디에? 그건 한도가 80만 원이지. 그죠? 그러니까 봐요. 숨도 안 쉬고 계산하길래 또 맞았는가 싶은데. 그 이제 계산하는 법 하나 했습니다. 지금 계산했던 건 다 틀렸어요. 지금 거. 그 이제 하나를 연습해 봤으니까. 예?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1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는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두 사람 거 다 계산해야 돼요. 왜? 여러분이 중개업자라도 한쪽만 받을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런데 시험에서 매도인에게만 받는 것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딱 던져주면 50만 원.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첫째 문제를 풀면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틀릴 수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1억 8천짜리 아파트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주택이잖아. 그죠? 여러분 지금 계산하는 것은 주택 외인 물건은 계산 안 해요. 왜냐면 주택 외에는 0.9% 벌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받으면 되니까. 1억 8천짜리를 매매했다. 수수료 계산하세요. 이 연습해 봐야 돼. 눈으로 보면 절대 못 맞춰. 1억 8천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 수수료 얼마? 특히 아까 틀리신 분들은 책임지고 이번에는 안 틀려야 됩니다. 얼마입니까? 이제 틀릴까봐 대답도 안 하시죠, 또. 얼마? 100만 원 한 표 나왔다. 또? 180만 원. 예, 한 표 나왔다. 또 바로 잘해. 같은 아파트 하나 파는데 계산 다르잖아, 봐요, 지금 이게. 그죠? 얼마 나옵니까, 계산? 180만 원. 180만 원. 얼마 나왔습니까? 그쵸? 문제 할 때 그런다 그랬잖아. 중개업자는 당연히 쌍방으로 받는데,
매도인으로 받는 게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를 잘 들어야 되지. 1억 8천짜리를 매매했습니다. 수수료 얼마? 이렇게 물었잖아 지금. 100만 원 나왔고 180만 원 나왔고 똑같은 물건 팔았는데 계산 다르잖아 지금 봐요. 얼마? 모르겠다 한 표 나왔다. 또 이제 막 겁나서 계산하는데 얼마 나왔다? 또 모르겠다 두 표 나왔다. 틀려도 연습은 해보셔야 돼요. 자 다시 또 연습합니다. 1억 8천짜리인데 표를 보니까 그 표가 똑같죠? 5천에서 2억 사이 얼마? 만분의 50. 요율은 똑같습니다. 곱하기 0.5% 하라 이 말이잖아. 그죠? 자 5% 하니까 5, 8이 40, 5, 1은 5. 90만 원입니다. 맞죠? 그죠? 근데 잘 봐야 돼. 그 표를 끝에 보니까 한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80이 되어 있다. 그죠? 그 한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아, 한도가 있으면 한도까지만 받아야 돼. 그죠? 그러면 80만 원이니까 둘 다 받으면 얼마다? 160만 원이다. 거의 다 틀리셨죠? 이렇게 연습하면서 이제 한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도가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90이 나오더라도 80으로만 계산해야 되잖아. 그죠? 이걸 왜 그러는가 하면 표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2억 미만의 거래는 서민들의 거래인데 계산이 나온 대로 받아가면 수수료가 너무 높아져요. 수수료가 높아지면 이 중개수수료는 물가지수에 영향을 받거든. 그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 해가 지나가면 올해 물가 상승률이 2%가 상승되었다. 이런 뉴스 나오는 거 보셨죠? 이 물가 상승률은 국가에서 굉장히 계산하는데 예민한 부분이고 물가 상승률을 하는 항목에는 짜장면값, 버스비, 뭐 기차 전철비, 이런 밀가루값 이런 것들을 쫙 해서 국가의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인가를 잡아내는데 중개수수료도 거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중개수수료가 일방적으로 높아져 버리면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2억 미만은 서민들의 거래니까 아무리 많이 받아도 80만 원만 받아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 대신에 중개업자들이 억울하니까 2억이 넘으면 계산한 대로 받아라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은 알 필요는 없어. 그냥 표대로 계산하면 되니까. 자, 지금 두 문제 연습했습니다. 하나 또 더 해봅시다. 할 때마다 틀리면서 틀리신 분은 이제 잘 새기신 거예요. 밖에 나가면 3억짜리 아파트 있다 없다? 있다. 자, 이제 3억짜리를 매매했습니다. 수수료 계산하시오. 3억짜리를 매매했다. 이거는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절대 계산 한번 해봐야 돼, 자기가. 3억짜리를 매매했다. 수수료 얼마입니까? 240만 원 한 표 나왔습니다. 242표. 다 240입니까? 이번에는 모르는 분도 없습니까? 같이 갑시다. 자, 3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다. 그 표를 보니까 2억에서 6억은 만분의 40 돼 있고 이제 한도는 없죠. 어차피 2억 넘으면 어차피 한도는 없어. 그러니까 3억 곱하기 얼마 한다? 0.4%겠죠. 그러면 3, 40이 120만 원. 둘 다 받으면 얼마다? 240만 원이다. 그럼 이제 계산 잘 하신 거예요. 그럼 세 문제를 연습했는데 반드시 한 문제를 더 해야 돼요. 밖에 나가면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없다? 있다. 10억짜리 아파트 있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살아봤거나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으니까 매매했다. 수수료 계산하시오. 여기 마지막 문제입니다. 10억짜리를 매매했다. 수수료 얼마? 800만 원 한 표 나왔습니다. 1600만 원 또 한 표 나왔습니다. 봐요. 똑같은 물건 팔아도 또 계산 다르잖아, 지금. 한번 연구해 보셨습니까? 갑시다. 자, 10억짜리 아파트 밖에 나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충분히 있지. 그럼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했으면 수수료 얼마? 하고 그 표를 딱 보니까 10억이라는 말이 있다 없다? 그거부터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표를 보고는 계산을 못해. 그래서 연습을 시키는데 표는 얼마까지만 돼 있다? 6억까지만 돼 있잖아 이게. 그죠? 그러니까 거기는 0.4를 갖다 놓고 계산하면 안 된다고. 이 표부터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10억짜리 아파트는 있는데 그 표는 6억까지만 있잖아 지금. 그러면 왜 그 표를 이렇게 못 만드는가 하면 여러분 아파트 가격이 10억, 11억, 15억, 20억, 30억, 40억까지 있는데 그걸 표를 어떻게 다 만들어 놔. 그러니까 표는 6억까지만 만들어 놓고 10억짜리 물건은 있는데 표가 없죠. 표가 없으면 법 조문을 봐야 돼.
법조문이 주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매는 0.9%, 임대는 0.8까지 받아라는 조문을 보는 거라, 그죠? 어차피 주택은 여기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표가 없으면 법조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0.9%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0.9% 계산하면 얼마? 900만 원. 어차피 한도는 없고 둘 다 받으면 얼마? 1,800만 원이 답이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은 네 문제를 풀면서 뭐를 배우셨습니까? 한도가 있으면 한도를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 표가 없으면 뭐를 알아야 된다? 조문을 알아야 된다. 그죠? 조문도 이제 이런 시간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1,800만 원도 한 90%만 맞아요. 10%는 틀려요. 이게 왜 틀리는가 하면, 주택은 매매는 0.9, 임대는 0.8까지 받아라 그랬으니까 0.9까지 받으니까 1,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래야 된다고. 왜 그러면 법에서 0.9까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꼭 0.9를 할 필요는 없고 0.1%를 해도 된다고. 그렇잖아. 법에서 0.9까지 받아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10억짜리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0.9까지 받아라 그러니까 0.1을 계산하는 중개업자는 금치상기 있는 사람이죠. 15 곱하기 0.1 100만 원입니다. 둘 다 받으면 얼마? 200만 원인데 중개업자가 이렇게 200만 원을 계산해 놓고 0.9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좀 올라갑시다. 수수료 올라가겠습니까? 1,800만 원을 해놓고 의뢰인이 좀 비싸다 그러면 내가 깎아줄게. 1,700, 1,600, 1,500원 가능하더라도 올라가는 건 무리죠. 그러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거래하면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하면 정확하게 1,8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정확한 표현이라. 그죠? 제 졸업생 중에 강남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워 팔레스 앞에. 타워 팔레스가 대체적으로 아파트가 한 30억쯤 된대요. 그것도 1단지, 2단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거기 강남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한테 물어봤겠죠. 그 타워 팔레스 앞에서 영업을 하니까 30억짜리 아파트 하나 거래하면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0.7%, 7%를 받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 그럼 7% 받습니다만 제가 알아들어. 7%는 아니고 정확하게 0.7이에요. 그러면 35 곱하기 0.7, 37, 21 얼마? 2,100만 원씩 양쪽에 받는 거예요. 이건 법대로 받는 거 맞죠? 0.9%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시장에서는 한 0.7 정도 받는 걸로 형성이 돼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0.7 받습니다. 또 좀 더 깎아주고 싶으면 0.6을 받습니다. 그럴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한 강남 타워 팔레스는 한 0.7%까지 받는구나 라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7%를 받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속으로 7%가 아니고 0.7, 0.7. 그죠? 30억에 7%면 2억 천이에요. 2억 천. 그렇게 안 받겠죠. 0.7%를 받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대로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낌이 오더라고. 0.9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모습은 한 0.7, 0.65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크죠? 30억짜리 하나 하면 2,100만 원. 만약에 둘 다 받으면 4,200만 원 정도 받는 거예요. 그죠? 한 건 하니까 크더라고요. 물론 강남에서 하려면 또 점포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좀 비싸겠지. 그죠? 그래서 수수료 계산하는 문제를 연습해 보셨습니다. 이 수수료 계산은 반드시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눈으로 이렇게 쓱 보고 얼마네 이렇게 문제집을 풀고 있으면 절대 못 맞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처음으로 큰 연습을 한번 해보셨고 이 주택에 대해서만 표가 있지 주택 외에는 표가 있을 필요가 없죠. 0.9% 부분에서 자기들이 합의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모습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짚어야 될 것이 그 표 조금 내려오시면 3번 겸용주택 하는 거 찾았습니까? 거기다가 별표를 딱 찍어놓고 이 겸용주택에 대해서도 구분하셔야 돼요. 자,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상의 동그라미 합니다. 주택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이게 겸용주택의 법 조문이죠. 자, 이것도 이해를 잘 시키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목합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이런 물건이 있을까요? 여기 이제 건물이 있는데 1층에는 상가, 2층에는 주택, 이런 물건이 있다 없다? 많죠. 이걸 우리는 상가주택이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물건이 주택과 상가가 이렇게 겹쳐져 있으면 똑같이 3억에 팔아도 수수료가 확 달라집니다. 이게. 자, 지금부터 연습 한번 해봅시다. 이 물건을 3억에 팔았다. 이거를 주택으로 보면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니까 3억짜리 아까 계산해 보셨죠? 3억이면 주택은 얼마?
0.4%, 3, 4, 12, 120만 원씩 둘 다 받으면 240만 원이 수수료가 나오는데 이거를 2번 주택 외로 보면은 왜? 주택과 상가가 섞여 있으니까. 그죠? 주택 외로 보면 3억 곱하기 주택 외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0.9까지 받을 수 있잖아. 그러면 상구 27 둘 다 받으면 540이 나온다고. 그럼 똑같은 물건 하나를 팔았는데 중개업자는 이거는 주택과 상가가 있으니까 상가로 주시오. 이러면 540을 내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상가 주인은 2층에서 내 집에서 살고 있는데 주택을 팔았으니까 나 240을 주겠다.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서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어떻게 정해놨는가 하면 주택 부분이 지금 줄 것이었죠?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한다? 주택으로 한다. 이렇게 정해놨다고. 자, 그러면 상가가 70%고 주택이 30%다. 그럼 요거는 무슨 건물? 요거는 보나마나 상가겠지. 주택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보니까. 그죠? 자, 다시 주택 부분이 60%고 상가가 40%다. 그럼 이 물건은 뭘로 봐야 된다? 주택으로 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됐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예요. 주택과 상가가 같으면 50대 50이면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택 부분이 2분의 1 이상이면 2분의 1을 포함하니까 같으면 무엇으로 본다?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법조문에 이상에다가 동그라미 하라 그랬잖아. 그죠? 2분의 1이 포함되고 있음을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만약에 주택이 60이고 상가가 40인데 계산해봐라. 이런 문제 안 내요. 왜 그러면 이건 당연히 주택으로 다 알거든, 전부 다. 그죠? 같을 때 이렇게 묻는다고. 그죠? 같을 때 무엇으로 본다? 주택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용주택에 대해서 계산하는 문제 의미 있게 잘 봐놓으셔야 돼요. 잘 틀리기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까지 이론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연습을 다 해보셨어요. 이제 오른쪽에 45페이지 실비라는 부분이 있고 실비는 썩 중요하진 않아요.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가볍게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는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제도고 에스콜로 제도다. 이 대금을 어디서 맡겨서 안전하게 관리한다. 이런 걸 수업하셨고 중개수수료에 관련되는 문제는 법률적인 문제, 발생, 행사, 소멸이 있고 소멸에 대해서는 세댁사건 이 말을 기억해 놓으라 그랬습니다. 시험 칠 때까지 똑같이 예를 들어갈 겁니다. 세댁사정으로는 소멸하지 않는다. 세댁이 뭐라 그랬죠? 헌덱의 반대말 이까지도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것. 그 다음에 표를 보시면서 계산하는 문제를 연습하셨는데 표는 외울 필요는 없다. 시험 칠 때는 표를 주면서 계산해라. 이렇게 나갑니다. 거기까지 연습하셨습니다. 하나 넘어가서 46페이지 이제 지도 감독편으로 접어듭니다. 잠깐 쉬었다가 진행합니다.